오늘 강화 해주신 박미선 선생님께 박수 한번 드리고 어떻게 식사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간략하게 제 내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혹시 궁금한 것도 있으면 질문 위주로 해서 오늘 제가 할 내용은 파킨슨증 환자분들이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5가지 정도 식사와 관련된 문제를 뽑아봤는데요. 우선 하나는 음식 섭취랑 관련해서 약물이 나타난 반응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많이 증상을 많이 갖고 계시던 변비나 연화장애, 골다공증, 체중 변화 이 4가지 그래서 한 5가지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음식 섭취랑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과 약물 반응은 한 3가지 정도에서 크게 이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하나는 식사 시간이랑 그다음에 약을 먹는 시간과 이제 관련이 좀 있는데 식후에 먹게 되면 약도 소장을 통해서 흡수돼야 되고 식사도 사실 식사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라는 것은 소장을 통해서 흡수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흡수될 때 조금 그런 경쟁적인 관련이 있어서 약을 언제 먹었느냐, 그러니까 약물 흡수만을 생각한다라 그러면 식사를 안 하는 공복이나 식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통 식후에 드시게 하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초반에는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나타나는 것도 말기 정도 되셔야지 한참 후에나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라조기 중국 음식이 조금 기름기를 많이 이용하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셨을 경우에는 이걸 드시고 약을 드시면 조금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섬유소가 많은 음식도 섬유소는 위에서 좀 많이 머물러 있다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섬유소가 많은 식사를 할 경우에도 약 흡수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나는 곡류 같은 경우에는 현미나 잡곡이나 콩 같은 건데 주로 겉껍질이 붙어 있는 것들이 다 섬유소가 많아요. 그래서 쌀이다 그러면 백미보다는 현미가 섬유소가 많겠죠. 껍질이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잡곡은 보통 이제 껍질째 거의 대부분 먹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는 콩 같은 경우에도 섬유소가 많은 편인데 특히 콩을 껍질째 같이 먹는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더 섬유소가 많이 먹을 수가 있고요. 채소 같은 경우에는 줄기랑 껍질 부분에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줄기랑 껍질채 먹는 것들 시금치라든지 근대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줄기채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섬유소가 일단 다 많은 것들이고 근데 껍질채 안 먹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벗기고 속 알맹이만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속 부분만 먹을 경우에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껍질채 먹고 있는 모든 채소류는 다 섬유소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버섯류는 버섯 자체가 껍질을 깎고 먹을 수도 없고 줄기는 가끔 떼고 먹을 때가 있지만 줄기랑 껍질을 거의 동시에 같이 먹기 때문에 이런 버섯류는 섬유소가 좀 다 많은 편이고 해조류도 줄기랑 껍질을 분리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 다 섬유소가 많고요. 과일도 다양한 과일들이 다 많은데 껍질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바나나라고 쓴 것은 사과 같은 경우는 껍질채 먹었을 때 섬유소가 많고요.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깎고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나나 같은 경우는 그 안쪽에 왜 좀 속껍질 아시죠? 좀 뽀얗고 이렇게 벗기면 벗겨질 수 있는 이렇게 줄기 같은 줄로 되어 있는 거 그 부분에 섬유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째로 같이 먹는다거나 그러면 섬유소가 많은 것들이어서 만약에 특히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는 안 먹었었는데 굉장히 많이 먹었다 그러면 이 섬유소를 많이 먹은 것 때문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단백질과 약물이 같은 공간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이제 단백질이 많은 것들도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단백질은 주로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요.
육류나 생선에 많아요. 그래서 육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육류가 다 마찬가지여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뿐만이 아니라 뭐 요즘은 오리고기 또는 개고기 또 무슨 고기예요? 뭐 양고기 뭐 각종 고기는 다 고기의 살 부분은 단백질이 많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알류, 그래서 계란이나 메추리알 또는 오리알 이런 것들도 단백질이 많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생선은 각종 생선 다 마찬가지예요. 뭐 가자미도 많고 칼치도 많고 뭐 좋아하시는 하여튼 생선은 다 단백질이 살 부분에는 단백질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물류 중에서도 해물류라고 되어 있는 것들도 다 단백질이 많은데 오징어, 뭐 낙지, 문어 이런 것들도 많고요. 굴, 새우, 조개, 뭐 또는 홍합 뭐 이런 것들도 단백질이 많은 것들이고 그 다음에 유제품도 단백질이 많아요. 그래서 우유나 치즈 이런 것들도 많고요. 또 하나 제가 여기 써드리진 않았는데 단백질이 좀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콩이에요. 식물성 중에서 콩과 관련되어 있는 뭐 검정콩 또는 노란콩 또는 뭐 여러 가지 콩들을 다 단백질이 많은데 제가 여기서는 거론은 안 했어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흡수랑 이런 것들이 달라서 크게 영향을 안 미쳐서 일단은 단백질 드셨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식품들만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흡수를 조금 그러니까 반응을 느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는 식사를 많이 하셨을 때 또 하나는 위장관 통과를 느리게 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지방이 많다거나 섬유소가 많다거나 그런 걸 드셨을 때 그렇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약물이 흡수되는 공간이랑 동일한 공간에서 흡수되는 단백질을 많이 먹었을 때 이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초반에 그러니까 초기에 파킨슨 진단을 받은 초기부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완전 말기가 되셨을 때 많은 기능들이 다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띄게 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물 반응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방도 안 먹고 섬유소도 안 먹고 단백질도 안 먹겠다.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고요. 이따가 지금 이런 성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단백질 때문에 정말로 문제가 되실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쓸 수는 있어요. 단백질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매일 먹어줘야만 되는데 약물 반응을 떨어뜨린다고 안 먹었다 그러는 글쎄 파킨슨 그런 증상은 조금 완화될지는 몰라도 조금 좋아질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서 전반적인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성분은 꼭 먹어야 되는데 이제 약물 반응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아침, 점심에는 채식으로 드시고 저녁에는 육식으로 드셔갖고 육식이라는 의미는 단백질이 많은 고기류를 드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무시고 있는 동안은 조금 운동 장애가 있어도 크게 불편함이 없으니까 저녁에 집중적으로 육식을 드시는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연구를 한번 해봤더니 연구 그 결과 중에 아까 아침, 점심을 조금 단백질을 적게 먹고 저녁을 단백질을 많이 먹었을 때도 좀 효과가 있었지만 이런 방법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적절하게 유지를 하자라는 것도 제안이 되고는 있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이것을 단백질량, 탄수화물량 따져갖고 하기에는 사실은 저 같은 영양사도 이거 식단 짜고 그러려고 하면 굉장히 한참 시간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곡류나 콩이나 야채 위주로 한 식사를 좀 위주로 한다라 그러면 그래도 단백질을 유지를 이제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율이 한 7:1 정도는 된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앞에 아침, 점심 채식으로 하고 저녁에 육식으로 하고 또는 뒤에 탄수화물과 단백질 7:1로 하고 이렇게 해서 약물 반응을 좋게 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약물 반응보다는 오히려 영양 상태만 더 나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방법으로 단백질 배분을 달리하고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율을 맞추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조금 더 그 전에 사전에
의료진이랑 다시 충분하게 상의를 하셔서 현재 영양 상태나 또는 신체 전반적인 상태가 좋으실 때 시도를 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교육을 받고 시도를 하셔야지 함부로 단백질만 제한을 하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변비라고 하셔서, 변비에 대한 것은 변비가 있을 때는 일단 섬유소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런데 생각나시죠? 앞에서 보면 약물 반응에 조금 부정적으로 나쁘게 약물 반응을 떨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섬유소가 많은 식사였었잖아요. 그러면 변비가 있을 때 섬유소를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약물 반응을 높이기 위해서 섬유소를 안 먹어야 되느냐? 당연히 먹는 게 좋다라는 거죠. 변비가 있을 때는 섬유소를 충분히 드시는 게 좋은데, 섬유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겉껍질 부분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밥을 드실 때는 쌀밥 그냥 백미보다는 현미 위주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잡곡을 섞는다거나 콩을 섞으면 훨씬 섬유소를 많이 섭취하실 수가 있고요. 식사하실 때 야채를 많이 곁들여서 드시면 또 섬유소를 많이 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일을 드실 때는 가능하면 껍질째 잘 씻어갖고 껍질째 드신다라 그러면 섬유소를 좀 많이 드실 수가 있고, 그래서 섬유소를 많이 먹을 수 있는 식사 방법을 일단 이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섬유소만 많이 먹어서는 안 돼요. 섬유소만 많이 먹고 물을 안 드시면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킨다라고 뭐 표현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섬유소가 많은 이런 식사를 할 경우에는 꼭 따라서 하셔야 될 게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근데 물을 얼만큼 드셔야 되냐면 하루에 8 내지 12컵을 드시라 그러는데, 이 컵이라는 게 우유 한 개 혹시 기억나세요? 우유 하나가 200cc 정도여서 약 한 컵이에요. 우유 200cc짜리 요즘 얼마 하죠? 400원 한가요? 500원 하나요? 할인점에서만 사가서 잘 모르겠는데, 우유 한 개가 그러니까 한 컵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하루에 그 정도에 되는 양을 하루에 8컵 정도는 드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큰 생수 큰 거 있죠? 이 정도 되는 1리터짜리 생수 하루에 하나 반 정도는 물을 드셔야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면 나이가 드실수록 물을 참 안 드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젊고 건강할 때는 갈증이 날 때, 그게 굉장히 센스가 좋기 때문에 갈증 날 때만 마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나이가 드셨을 경우에는 갈증 날 때만 드시면 부족해져요. 그래서 갈증이 안 나시더라도 중간중간에 물은 꼭 드셔야 되는데, 물을 드실 때는 가능하면 식사 때보다는 식사하고 한 1시간쯤 있다가 드시면 이제 조금 더 편하실 수 있는 게, 우리가 식사할 때는 국도 이미 많이 먹기 때문에 국 먹고 물도 많이 먹고 그러면 조금 배가 많이 거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너무 소화가 안 된다라는 느낌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물은 충분히 드시는데, 시간을 조금 이렇게 맞춰갖고서는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아침과 점심 사이에 한 번 내지 2번, 뭐 점심과 저녁 사이에 한두 번, 저녁 지나고서는 뭐 한 번 정도 드신다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저녁에 주무시는 좀 혹시 뭐 소변을 많이 보셔갖고 깨는 문제 때문에 불편하신 것만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면 저녁 늦게까지라도 물을 좀 충분히 드시고 주무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가 꼭 필요해요. 식사를 어느 끼는 건너뛰고 어느 끼는 드시고, 입맛 없다고 뭐 아침은 안 드시고 점심 저녁 드시고 뭐 이런 것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을 3끼를 그냥 드시는 게 좋고요. 입맛이 없다고 건너뛰지는 마시고 조금이라도 식사를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꼭 식사를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실 수 있다라 그러면 걷는 운동이나, 아니면 운동하시기 좀 힘드신 분들은 뭐 배 마사지나 이런 것들 아마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움직이시려고, 장을 많이 움직이시려고 조금 노력을 해주시는 게 변비가 있을 때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연하잖아요. 그래서 삼킬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아마 재활의학과에서 변비랑 연하장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 해주셨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연화장애가 있을 때 어떻게 식사를 하면 조금 도움을 받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연화장애는 특히 물처럼 흐르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좀 사례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도 사실은 물 잘못 먹으면 이렇게 막 기침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연화장애 삼킬 때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그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물은 식도를 통해 갖고 위에 내려가야지 돼요. 그런데 기침이나 이렇게 잘못 삼켜 갖고 기침을 막 하는 것은 이게 물이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잘못 기도, 우리가 숨쉬는 그런 숨쉬는 기도 쪽으로 넘어가 갖고서는 나타나는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덩어리진 밥이나 떡이나 빵이나 또는 감자나 이런 거 먹었을 때보다는 물이나 음료수 같은 걸 드셨을 때 많이 사례를 그렇게 기침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크기 때문에 특히 물 마시거나 그럴 때 조심을 좀 해주셔야지 되고요. 만약에 이게 심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보조적으로 타서 농도를 진하게 해서 좀 사례가 덜 걸리게 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많이 심각해졌을 경우에 아마 재활의학과를 통해 갖고서는 저희 쪽이랑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그런 물 마실 때 좀 조심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사는 만약에 좀 이렇게 식사하실 때마다 자꾸 기침이 나오고 이렇게 자꾸 살에 걸리려고 한다라고 그러시는 분들은 젓가락을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숟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적절한 양, 먹기 좀 좋은 양 뜨셔갖고 입 안쪽으로 넣어주시는 게 살에가 덜 걸려요. 덜 걸리는 편이고, 그 다음에 식사하실 때 천천히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옆에서 가족들이 자꾸 말을 시키지 마세요. 또는 본인도 식사를 뭔가를 먹으면서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완전하게 음식이 아무것도 없을 때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삼킨 후에도 이렇게 우리나라 분들 다 대부분이 굉장히 성질이 급해갖고선 식사하실 때 보면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허겁지겁 먹잖아요. 그래서 입안에 음식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또 그 다음 숟가락 뜨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사례가 훨씬 더 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연화장애가 있어서 자꾸 기침이 많이 하실 경우에는 음식 한번 완전하게 씹어서 삼킨 뒤에 새로운 음식을 넣지 말고 다시 한번 꿀꺽 이렇게 삼키듯이 이렇게 꿀꺽 해보세요. 꿀꺽 하면 그 다음에 혹시 남아있었던 음식이 완전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살에 생기는 것을 좀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이용을 하시고요. 식사하자마자 눕는 것보다는 조금 앉아 계시는 게 살에 걸리는 거 조금 막아줄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약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다른 방법으로 드셔야지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혹시 많이 심해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교육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화장애가 있을 때는 식사하는 방법, 그리고 음료수를 드실 때 특히 조심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음료수를 드실 때도 음료수를 마신 다음에 이렇게 고개를 들고서는 마시는 것보다는 한번 입에 넣고 턱을 조금 내리고 꿀꺽 삼키는 게 살에는 덜 걸려요. 그런데 좀 어려우실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쉬운 방법은 아닌데, 내가 살에 자꾸 조금 기침도 많이 하고 이제 좀 연화장애가 자꾸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면 습관에 들이시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방법들도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겪는 문제 중 하나가 골다공증, 뼈가 약해지는 문제인데, 골다공증은 일단 이렇게 나이가 드실수록 골다공증은 많이 생기긴 하세요. 근데 특히 만약에 파킨슨 진단을 받으시고 그 후에 체중 감소가 굉장히 많았다,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 그러면 더 뼈도 많이 손실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체중이 많이 안 빠지게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식사에서는 이제 뼈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 외에도 비타민 D나 K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식사에서 부족할 수 있고, 또는 보통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자외선을 좀 쬐면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보통 칼슘과 마그네슘, 이 두 가지는 식사에서 조금 잘 보충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적절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이 세 가지 정도 이제 해주시면 좋은데, 칼슘과 마그네슘이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요. 칼슘 같은 경우에는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처럼 유제품에 좀 많아요. 그래서 우유를 마신다거나 요구르트를, 유산균 음료 하나 정도를 드신다거나 그러시면 보통은 사실은 칼슘을 충분히 섭취를 하시려고 그러면 하루에 2잔 정도의 우유는 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컵 정도, 그러니까 200cc짜리 2개 정도는 하루에 먹어야지 칼슘이 어느 정도 보충이 되는데, 내가 우유를 잘 못 먹는다거나 또는 우유 말고 좀 다른 걸 먹고 싶다라고 하면 유산균 음료도 좋아요. 유산균 음료도 우유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보통 유산균 음료라고 그러면 요즘은 좋은 것들 많이 나와 있어요. 윌이나 메치니코프, 불가리스, 이런 것들 있죠? 조그만 이렇게 분홍색빛 나는 그런 조그만 요구르트 말고 좀 흰빛, 하얀빛이 나는, 우유빛이 나는 좀 큰 요구르트 있죠? 그런 것들이 유산균 음료들이 다 좋으니까 그런 것들 하루에 우유 2개 대신에 그런 유산균 음료 3개 정도 드셔도 괜찮으시고요. 아니면 그런 것들도 다 나는 잘 못 먹는다 라고 하시면 뼈채 먹는 생선, 멸치나 뱅어포 이런 것들 다 뼈채 먹는 생선들이니까 그런 걸 이용하셔도 되고, 또는 요즘 여러 가지 두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칼슘이 다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유 못 드시는 분들은 두유로 드셔도 칼슘을 많이 드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마그네슘은 칼슘이랑은 영 다른 데 들어있어요. 그래서 현미나 잡곡, 콩, 견과류 이렇게 써져 있는데, 보시면 섬유소가 많은 것들이에요. 섬유소가 많은 그런 식품에 들어있었던 것들이 마그네슘도 좀 많이 들어있어서 그냥 섬유소를 충분히 잘 드시는 분들, 식품으로 해서 잘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도 부족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드시고, 채소 중에서 특히 녹색 채소에 마그네슘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이 잘 드시면 칼슘과 마그네슘 부족하지 않게 드시면서 골다공증을 좀 예방을 한다거나 또는 보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체중 변화도 조금 보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뚱뚱하게 조금 체중이 자꾸 불어나서 걱정이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또 한쪽은 체중이 자꾸 빠져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자꾸 체중이 는다라고 그러면 보통 문제가 될 만한 체중은 반년 동안 체중이 한 5kg 이상 늘었다라고 하면, 내가 일부러 찌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한 5kg 이상 늘었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이렇게 체크를 받아보실 필요는 있으세요. 내가 운동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는 식사량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운동을 많이 권하는데 운동을 하기 힘드실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식사를 조금 줄일 필요는 있죠. 그때는. 근데 무조건 그냥 뚱뚱해지고 있다고, 살이 자꾸 찌고 있다고 식사 먼저 줄이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운동하는 양과 식사하는 양을 조금 비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한면으로 이제 체중이 너무 빠졌을 경우에, 근데 일부러 빼려고 한 것은 아니고 너무 입맛이 없고 그래서 자꾸 먹기가 귀찮아져 갖고서는 안 먹기 시작해서 식사량 때문에 이제 빠진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권해드리긴 해요. 근데 환자분마다 조금 개인차가 있어갖고 제가 여기서는 자세하게는 안 써드렸고, 그냥 일단은 식사 횟수를 좀 늘려보세요. 한 번에 많이 못 드신다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3끼 먹는다라고 그러면 이제 나는 한 번에 먹는 양이 반밖에 안 되니까 한 5끼 정도는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중간중간에 간식을 그냥 간단한 간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상차림처럼 하셔갖고선 드신다라 그러면 훨씬 조금 더 이제 체중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영양사를 만나면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조금 더
열량이나 단백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좀 소량으로도 그런 게 보완이 되는 그런 제품들을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우선은 식사에서 조금 더 많이 드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5가지 정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파킨슨 환자분들한테 권장하는 식사는 일단 치료하시는 약물은 음식이랑 함께 드시는 게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이제 음식과 함께 드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중 감소가 있거나 이미 이제 진단 받으셨을 때부터 굉장히 야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드셔야 되는데 보통은 하루에 30,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렵게 써져는 있는데 어느 정도 식사량이냐 하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끼 식사가 3끼를 식사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한 끼 식사가 밥, 왜 우리 식당에 가서 밥 시키면 스테인리스 이렇게 조금 나지막한 합에다가 밥 나오잖아요. 아세요? 예. 그 밥 한 공기, 남자분들이라면 적어도 한 공기에 반찬이 3가지 이상인데 그것도 양이 다 합쳐서 드셨을 때 밥보다는 반찬량이 조금 많다 싶은 양으로 3끼를 다 드셨다 라고 하면 부족한 양은 아니세요. 그리고 여성분들이라고 그러면 그것의 한 80%, 한 그것보다 조금 적을 정도? 그 정도로 드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식사량이 한 끼에 한 공기는 도저히 못 먹는다 라고 하시면 중간중간에 간식으로라도 그만큼을 보충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한 끼 나 그만큼 먹고 있는데도 자꾸 체중이 빠진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이렇게 좀 영양 상담 같은 것도 받으실 수는 있고요. 아니면 그럴 경우에도 뭐 간식을 조금 더 드시는 것들도 좋을 수 있으니까 일단 식사량은 유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중에 하나가 칼슘이에요. 많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이제 어르신들도 칼슘은 좀 많이 부족한 편인데 아까 칼슘이 많은 식품들 혹시 기억나세요? 유제품, 우유나 유산균음료, 그쵸? 치즈 이런 것들도 있고 뼈채 먹는 생선들 있었죠? 멸치나 뭐 뱅어포 이런 것들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강화된 두유나 이런 것들도 칼슘이 많은 거라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 매일 꼭 드시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비와 뭐 여러 가지 영양소들 또 같이 먹기 위해서 섬유소랑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다른 것들을 뭐 칼슘은 충분히 먹고 영양소 충분히 섭취해야지 된다는 건 이미 다 뭐 동의를 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음식과 함께 약은 음식과 함께 먹으라는 것과 그다음에 변비 예방하기 위해서 섬유소 많이 먹으라는 것은 약물에는 조금 약물 흡수를 도와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초반부터 방해하지는 않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것을 권하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약물 반응이 떨어지고 있다. 좀 식사에서 도움을 받고자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 3가지 정도를 권하는데 일단 약물 복용을 먼저 하시고 식사를 하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밥을 먹자마자 약을 먹었던 것을 반대로 약을 먼저 드시고 조금 있다가 식사를 하는 방법을 하시면 조금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단백질에 있어서 너무 단백질이 많은 것들은 좀 한 번에 안 먹는 것들도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단백질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적정량은 드셔야 되는데 어느 날 외식으로 삼겹살을 뭐 2, 3인분 먹는다거나 갈비를 왕창 뜯는다거나 또는 뭐 어디 가고서는 뭐 개고기를 왕창 복날이라고 개고기를 왕창 먹는다거나 그런 것들만 좀 피하시라는 거고요. 반찬으로 약간씩에 들어가는 고기나 생선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 없으니까 계속 드시는 게 오히려 건강을 계속 더 이렇게 활력을 주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그 다음에 혹시 단백질 섭취를 아침, 점심은 적게 하고 저녁엔 좀 많이 하고 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율을 조금 일정하게 해갖고서는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혼자서 그냥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먼저 꼭 영양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거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마 좀 궁금하시고 관심이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음식을 통해서 파킨슨 병이 좀 예방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고 뭐 연구들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이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항산화제를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은 긍정적인 그런 결과들이 나오긴 하는데 반면에 또 전혀 효과 없더라 라는 연구 결과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절대적으로 이런 항산화제, 뭐 비타민 C나 비타민 E나 베타캐로틴이나 이거 말고서도 뭐 셀레늄, 뭐 여러 가지 항산화제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파킨슨이 있는 분들 또는 파킨슨이 있는 분들의 가족분들이 드셔갖고 그러면 도움이 되느냐? 그거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도움이 될 때가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복용해서 도움이 되는 그룹이 있었는데 보니까 평소에 야채나 콩이나 과일을 적게 먹었거나 또는 평소에 이렇게 육식 위주로 많이 한다거나 그래서 동물성 지방도 함께 많이 먹고 있었다거나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 이제 이런 항산화제나 그런 건강기능 보조식품들이 조금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권하는 것은 식사에서 일단 야채, 뭐 과일, 콩,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여러 가지 파킨슨뿐만이 아니라 뭐 항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요즘 좋다라는 효과들 다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식품 자체를 통해서 먼저 드시는 것을 권하고요. 절대적으로 나는 못 먹고 있더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렇게 음식으로는 도저히 못 먹는 상황이 됐다. 그럴 때는 뭐 선생님께서 약물 처방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처방하신 약물 갖고 그 어떤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여튼 파킨슨 환자분들이라도 균형 잡힌 영양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것들 따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체력을 유지할 수 있고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렇게 크게 지금 지방, 우유, 뭐 어육류, 채소, 과일, 곡류 여러 가지 다양한 식품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식품들을 모두 드셔야 되는데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는 거 혹시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림이 조금 안 좋긴 한데요. 이게 다보탑이에요. 다보탑 형식이어서 아래는 조금 넓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좀 좁아요. 어떤 의미냐면 아래 칸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많이 드시라는 거고 위로 올라가 있는 것들은 조금 소량을 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류, 이렇게 현미나 잡곡이나 뭐 콩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많이 드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드셔야 될 게 야채, 과일 많이 드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어육류 매일 그리고 매끼 한 번 정도씩은 소량씩이라도 꼭 드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고기나 생선 드시도록 하시고 우유는 이제 칼슘 많이 보충할 수 있는 거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잔 가장 쉽게 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한 잔 또는 골다공증의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하루에 2잔 정도까지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기름은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이는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런 다보탑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